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당뇨병은 물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발병 요인으로 지적되는 게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 이름이 어렵죠?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질환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정환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질환은 아닌가 봐요. 대사증후군이 뭔지 이름이 가진 뜻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이랑 그다음에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 그리고 혈압 상승, 혈당 상승, 그리고 혈중의 지질 이상 등의 이상 상태를 이렇게 집합으로 말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이제 묶어놓은 것이 질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결국에 이런 대사증후군처럼 결과는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 질환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이 대사증후군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지고요. 2배 정도 그다음에 높아지는군요. 당뇨병의 발생 위험은 10배 이상 10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이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사증후군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 상태에 대한 집합이기 때문에 네. 각 기관마다 진단 기준을 조금 다르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허리 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90cm. 여성 같은 경우에는 85cm 이상, 85. 그다음에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인 경우, 예.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이 수치가 남자는 40, 여자는 50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혈압이 130에 85 이상이거나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네. 그다음에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 전 당뇨병 단계, 그러니까 당뇨병이랑 당뇨병 전 단계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5가지 항목 중에서 네.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사증후군이라고 이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인자들이 좀 복합적이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이상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인자들도 상당히 이제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지만 비만이라든지 스트레스, 나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내가 대사증후군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고를 받은 경고를 거네요. 받은 거죠. 예, 예. 그래서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관리 중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이제 여러 이상 상태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수년 이내 대사증후군의 이제 비만, 고지혈증과 같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든지 고혈압을 진단받았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5년 이내 새로운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다른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이 이제 더 많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들의 발생을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그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있는 환자들이 대사증후군 예방을 통해서 다른 질환들을 예방하지 않으면 결국에 사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경고의 사인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환자분들이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많이들 지금은 아시나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건강검진 할 때 우리 네. 결과표를 보면 뒤에 이제 대사증후군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많이 이제 캠페인 같은 것들이 돼서 비만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경우에서도 대사증후군에 대한 이제 대국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보다는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인지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 뭔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뭐 이게 사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비만이
질환이 아니냐처럼 사실 이제 대사증후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질환으로 인정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네. 이러한 관심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더 필요한 건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원인이 하나인 질환이 아니라 예. 질환이나 질병이 아니라 최종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을 증가시킨다라는 어떤 결과는 같지만 네. 거기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일률적이지 않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질병, 질환으로 얘기하기 힘드니까 예. 그걸 뭉뚱그려서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끔은 어떤 공통된 증상이나 징후를 나타내는데 어떤 그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도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가끔 진단을 받을 때 무슨 증후군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병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내가 그 원인 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됩니다. 예. 예.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과 같은 말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얘기긴 한데요. 뚱뚱한 사람이 모두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사증후군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 이상 상태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거를 유발하는 인자가 중요한데 그 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예,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질환이라고 얘기도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100% 맞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뭔가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의 작용이 잘 감소돼서 잘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 발생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면 근육과 간에서 혈당을 이용하지 못해서 고혈당이 유발이 됩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이제 분비해서 고인슐린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인슐린이 높아진 상태가 우리 몸의 수분이나 염분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쌓이게 해서 비만을 유발하기도 하고 네. 중성 지방의 혈중 농도를 높여서 고지혈증이 나타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인슐린이 적게 분비가 되는 건 아닌 거네요. 처음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잘 작용 못하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이제 분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인슐린 상태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워라밸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워라밸을 강조한 이유가 적절한 휴식이 어떤 근무나 일을 하는 데서 능률을 올리는 것처럼 예. 인슐린도 자기가 적절히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생산하면 결국에 체장이 지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것도 나중에는 더 큰 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해서 그 저항성에 대한 그 극복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별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대사증후군의 위험까지 더해지면 일상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무척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뭐 생활습관 교정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당뇨병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습관의 교정이 또 중요한 질환 중에 생활습관 하나거든요. 교정.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병 환자도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통해서 이런 당뇨병의 발생 주요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러한 측면을 본다 그러면 당뇨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는 거는 결국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환자분들이 뭐 대사증후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당뇨병 환자들에서 또 하나 거꾸로 얘기하면 당뇨병인데 내가 열심히 식사 조절이랑 운동을 안 한다면 네. 결국에는 이 질환도 같이 엮여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려면은 일단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하겠네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이제 비만이 비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예.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꾸준한 운동, 그다음에 식사 조절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좀 비만이다 싶으면 대사증후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비만이 있다고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예.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각별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비만 중에는 복부 비만이 지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 복부 비만 자체가 비만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뱃살, 그러니까 윗배가 특히 위험하다면서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윗배가 나온 사람, 아랫배가 네. 나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과식을 많이 하거나 생활 습관이 이제 불규칙한 사람이 아랫배보다는 윗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윗배가 나온 사람은 결국에 장에 지방이 쌓이는 내장 지방에 의해서 비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랫배가 나온 사람은 이제 아랫배가 나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장 지방보다는 이제 피하 지방이 피하 좀 지방. 많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많은 윗배가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혈중에 유리 지방산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윗배가 나왔다고 그러면 좀 더 아랫배가 나오신 분들보다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똑같은 지방이 아닌 거죠? 다른 지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살이 쪘는데 엉덩이 살이 많은 사람이 그 뱃살이 나온 사람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이제 그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을 비교했을 때 피하 지방은 결국에는 내가 남는 에너지를 그 저장할 한 위치가 이제 엉덩이나 이런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에 저장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남아도는 에너지가 쌓이다 보니까, 지방으로 쌓이다 보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하 지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네. 거꾸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지방산 같은 몸에 나쁜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별로 네. 좋지가 않을 수 있죠. 예.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빼기가 더 어려운 거죠. 훨씬 더 어렵죠. 네. 왜냐하면 피하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형외과 의원 같은 데 가서 지방 흡입술 같은 거로도 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내장 지방은 우리 배 복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술도 힘듭니다. 결국엔 우리 노력만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더 빼기가 힘듭니다. 네. 뱃살은 또 나이살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내장 지방이 좀 많으신가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우리 폐경을 전후로 폐경. 여성 호르몬이 이제 적고 많고를 이제 따지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여성에 대한 건강을 따질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게 폐경입니다. 여성 지방이 적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성의 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하나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팔다리에 있는 근육은 좀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뱃살이 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도 폐경을 기준으로, 그래서 성호르몬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평균 연령이 짧았을 때는 별로 남성 호르몬이 다 여성까지만큼 떨어지는 시기에 도달하지 않는데, 네. 보통 그 시기에 보통 70대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70세 이상인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70세 이상이 넘어가면서 이런 근육량은 줄고, 그다음에 내장 지방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른 비만도 경계를 해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뱃살, 뱃살. 배 안에 있는 뱃살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마른 비만, 그러니까 ET처럼 좀 표현 좀 과하긴 했는데 ET처럼 배만 볼록 나오면 예. 결국에 내장 지방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내가 말랐다 하더라도 이런 대사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거가 되겠죠. 예. 그럼 건강검진 결과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면은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제 위험이 높다 그러면 예. 결국에는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안에 구성 요소인 비만, 당뇨병, 고혈압,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비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통해서 허리 둘레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이 있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이에 대한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좀 방치가 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심혈관계 질환의 심혈관계 위험성을 질환.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결국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아지는데 일반인 대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네. 결국 이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 발생이 높아진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일반인과 비교해서 평균 수명이 약 12년 정도 아. 짧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네.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병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식사, 네. 그다음에 폭식, 그리고 과도한 인스턴트 섭취나 잦은 음주, 그다음에 운동 부족, 그다음에 불규칙한 수면, 그다음에 흡연 같은 것들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식단이라고 한다면 좀 비만을 부르지 않는 식단이 필요하겠네요. 어, 아직까지 뭐 연구 결과에서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지는 않은데요. 예. 제일 많이 제시된 것이 이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그래서 식단. 우리들 뭐 일반적으로 올리브유 네. 같은 것들이라든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의 주요 그 구성 요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외에는 식단에 관련돼서는 뭐 좀 더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식단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는 건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이상치질 혈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그런 식단이면 충분히 대사증후군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운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추천이 될까요? 운동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식사도 골고루 하는 게 중요하듯이 예. 운동도 이제 골고루 하셔야 골고루.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유산소 되고 운동. 근력 운동도 근력 같이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게 병행이 잘 되어야지만 결국에는 체중도 빼고 근육량도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의 제일 원칙은 본인이 하기 편한 운동. 하기 편한 예, 운동.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하는데 주말에 5시간 예. 등산을 해서 운동을 한 번 딱 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씩 5일 정도 가서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운동 시간으로 따져서는 두 사람 다 똑같지만 네. 운동 효과는 1시간씩 5일 동안 운동한 꾸준히 사람이 하신 분이 하신 효과가 분이 훨씬 높겠죠? 좋고요. 5시간 동안 등산을 가신 분은 기분은 매우 좋겠지만 예. 그 운동 효과는 이틀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한 5일 정도 운동 안 한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평상시에 하기 좋은 운동.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뭐든지 뭐 빠르게 걷기라든지 네. 아파트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들도 괜찮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건강 검진 결과지에서 확인해야 하는 수치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자기 진단으로 하나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요즘은 혈당이나 혈압을 측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주기적으로 혈당이나 혈압을 측정을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허리둘레 이제 많은 관심을 허리둘레.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옷을 입을 때, 특히 바지를 입을 때 뱃살이 좀 늘어가지고 내 바지가 좀 꽉 끼는 느낌이 난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검진, 특히 이제 국가에서도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건강검진 결과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허리둘레, 그다음에 혈압이라든지 혈당,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이제 그 대사증후군의 위험성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과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그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시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박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